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오늘부터는 이제 개념을 익히는 게 아니라 그동안 배웠던 개념들 활용해서 간단한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볼 거라고 예고를 드렸는데, 그 전에 몇 가지 얘기만 하고 갈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적용시킬 만한 사항들. 일단 우리가 접근 제어자 관련해서 아직 설명을 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얘는 되게 간단한 녀석이긴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예시도 보여드릴 거고 실제로 바로 적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패키지 관리에 대해서도 아직 언급드린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좀 할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 먼저 얘기를 좀 드리고 시작을 바로 해볼 겁니다. 자, 일단은 접근 제어자 얘기부터 해보자면 자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접근 제어자에는 총 4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4가지 중에 실질적인 건 3가지고요. 나머지 하나는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일단은 퍼블릭이라고 하는 녀석,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녀석, 프로텍티드라고 하는 녀석, 디폴트라고 하는 녀석, 이렇게 해서 총 4가지가 존재를 하게 돼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디폴트라는 녀석은 우리가 그동안 해오던 접근 제어자 같은 거 따로 명시하지 않던 퍼블릭이 붙어있는 메인 메서드를 제외하고 지금 메인 클래스 앞에도 뭐 퍼블릭이나 이런 거 안 붙어있죠. 이런 거랑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만들어서 사용하던 클래스들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뭐 딱히 이 클래스 앞에다가 뭘 붙여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생략된 상태를 우리가 디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뭐 특별하게 기억을 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중요한 건 사실 이 2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퍼블릭과 프라이빗. 프로텍티드 같은 경우도 뭐 존재하는 녀석이고 충분히 이미 사용되어 있는 곳들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코드를 작성할 때 쓸 일은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2가지만 잘 알면 된다. 그래서 일단 퍼블릭 얘는 어떤 의미냐면 접근 허용이에요. 근데 모두에게 접근 허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두에게는 뭐냐, 우리가 퍼블릭이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하던 그 상황을 예로 들어서 보여드리면 우리 이렇게 리스트 같은 거 쓰려고 할 때 임포트에서 사용하죠. 이렇게 임포트를 했을 때 내가 불러다가 쓸 수 있는 녀석들은 전부 다 퍼블릭이에요. 그리고 임포트를 해야 되는 상황은 언제냐? 자, 이건 자연스럽게 이제 패키지 관리랑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인데, 우리 이제 디폴트 패키지로 되어 있던 이 부분을 제가 패키지 이름을 지을 거예요. 일단은 그냥 테스트라고만 하겠습니다. 패키지 테스트라고 이렇게 최상단에 위치를 시켜주고 마우스에 올려서 무브라고 하는 거를 선택을 해주면 얘가 그 패키지 안으로 쏙 이렇게 들어가요. 원래는 우리가 설정을 안 했으니까 디폴트 패키지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패키지를 지정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 메인 클래스, 그럼 얘는 폴더 구성이 어떻게 됐냐면 자바 언더바 이그잼이란 폴더의 안쪽에 src라는 폴더 안쪽에 테스트라고 하는 폴더 안쪽에 main.java라고 하는 파일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폴더 구성을 하나 중간에 더 넣어줬다라는 개념인 건데, 이걸 왜 해야 되냐면, 자, 제가 다른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건데 이 녀석의 패키지는 테스트 1이라고 하는 패키지, 서로 다른 패키지죠. 이 둘의 폴더는 같은 위치에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실제로 우리 워크스페이스에 가서 물리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형태를 좀 보면, 자, 우리 프로젝트 폴더를 찾아 들어왔을 때 이 폴더 안에 src 안에 이렇게 2개의 폴더 존재해요. 테스트에는 메인, 테스트 1에는 테스트. 이렇게 서로 다른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이 테스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 메인이라고 하는 클래스 안쪽에서 사용할 거야 라고 하면, 이러면 임포트를 하라고 떠요. 이렇게 임포트를 해야만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메인 클래스의 바로 아래쪽 요런 데다가 테스트 1 같은 이런 클래스를 만들어낸다 이러면 이때는 임포트를 안 해도 돼요. 실질적으로 하나의 자바 파일에다가 두 개의 클래스를 만드는 경우는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랑 똑같은 예시가 어떤 예시가 있느냐, 같은 패키지 내에 존재하는 클래스를 메인에서 사용하려고 하면 임포트를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패키지가 다르면, 이 패키지라고 하는 폴더가 다르면 임포트를 해야만 쓸 수 있다라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서로 다른 패키지에 존재할 때도 임포트를 사용해서 얘를 가져다가 쓰려면, 이 녀석들을 사용하려면 얘네들이 퍼블릭이 붙어야만 해요. 퍼블릭이 만약에 없다, 이런 녀석한테 퍼블릭이 없다, 얘도 마찬가지 테스트1 이런 녀석한테 퍼블릭이 없다, 그러면 메인에서 테스트 1 같은 경우는 지금 상관없이 또 쓸 수가 있는데,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임포트를 하겠다라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퍼블릭이 있어야만 임포트가 가능하고 서로 다른 패키지 안에 있는 클래스들을 불러다가 사용할 수 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구성 방식 같은 걸 쓰려면 퍼블릭이 달려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테스트 1 같은 경우는 퍼블릭이 없지만 메인에서 사용이 가능했는데, 이건 왜 그런 거냐면 퍼블릭이 안 붙어서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는 디폴트라 그랬죠. 디폴트라고 하는 그 상황은 퍼블릭 프라이빗과 다르게 같은 패키지 내에 있는 클래스는 서로 사용 가능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패키지가 달라지면 얘 또한 역시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테스트 1은 가능한데 테스트는 안 되는 거고, 퍼블릭은 모두에게 접근 허용, 임포트만 하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불러다가 쓸 수가 있다. 자,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아예 반대 개념입니다. 얘는 모두에게 접근 불허예요. 누구든지 누구도 나한테 접근할 수 없어. 단 나 스스로만 빼고. 여기서 말하는 나 스스로라는 얘기는 뭐냐면, 프라이빗이라는 접근 제어제가 달려있는 클래스 혹은 변수들 이런 녀석들은 나만 쓸 수 있는 거야. 나. 그 나는 하나의 클래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테스트 1 클래스에다가 int a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얘한테 지금 제가 접근 제어자를 안 달았죠. 이런 클래스, 변수, 메서드 전부 다 접근 제어자가 달릴 수 있어요. 얘한테는 지금 접근 제어자가 안 달렸으니까 얘는 그럼 어떤 접근 제어자를 달고 있는 거예요? 디폴트예요. 그러면 같은 패키지, 이 메인이라고 하는 녀석에서는 객체를 만들면 이 A라는 녀석을 가져다가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실제로 사용도 가능해요. 출력도 해볼 수 있고요. 이렇게 저장한 값 잘 나옵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1 인트에다가 제가 프라이빗을 딱 걸어버리면 바로 여기서 에러예요. 왜? 이 A는 프라이빗이라서 안 보여요. 없다가 아니라 안 보인다 라고 해요. not visible.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이게 프라이빗이에요. 나만 쓸 수 있다. 그 나는 이 녀석이겠죠. 만약에 여기서 메서드 같은 거 하나 만들어다가 여기서 저 dis.a를 사용하겠다라 그런 문제가 전혀 없어요. 얘는 나 스스로니까.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런 녀석입니다. 그리고 이런 프라이빗이라는 접근 제어자를 사용해야 되는 시점은 명백하게 있어요. 이거 나밖에 못 쓰는데 그러면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야? 퍼블릭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저기서 다 쓸 수 있는 게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모든 게 다 퍼블릭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누구든지 접근이 가능하니까 코드가 개발이 되는 와중에 내 의도와 상관없이 누군가가 해당 변수의 값을 틀어버릴 수가 있어요. 바꿔버릴 수가. 그럼 프로그램이 이상하게 동작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는 상황을 제한을 걸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제한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이제 프로그램 만들 때 되게 직접 겪어보실 내용들인데, 일단은 접근 제어자를 뭐로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은 프라이빗으로 가세요. 일단은 프라이빗 붙여요. 근데 붙여놓고 보니 다른 곳에서 불러다가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럼 그때 퍼블릭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실수를 안 해요. 왜냐면 프라이빗으로 만들어져 있는 녀석을 바깥에서 쓸 때는 안 보인다라고 뭐라고 에러가 발생을 해줄 건데, 모든 걸 퍼블릭으로 만들어 놓고 얘는 얘만 쓰면 돼, 프라이빗으로 바꿔도 돼 라고 하는 걸 찾으려면 에러 없이 순순히 우리 눈으로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규칙을 지키시면 큰 문제 없이 프라이빗과 퍼블릭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라이빗을 이거랑 다르게 프라이빗을 꼭 써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얘는 이제 캡슐화라고 하는 개념과 이어집니다. 캡슐화는 OP의 특징 4가지 중에 우리가 아직 안 배웠던 나머지 하나에 해당하는 녀석이에요. 캡슐화라는 과정을 진행을 하려면 프라이빗이라는 걸 꼭 써야 돼요. 캡슐화는 뭐냐? 제가 하나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메인에다가 뭐 클래스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하던 걸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엔 이 테스트라고 하는 타입과 객체를 만들어 쓰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이 녀석에는 우리가 뭐 변수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서 실제로 변수를 활용하기 위해 했었어요. 그죠? 이런 상황을 이제 패키지도 나눌 수 있고 클래스도 파일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별도로 분리를 해놓고 사용을 할 건데, 패키지 구성을 아예 다르게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 안에 int와 string b라고 하는 거 일단 퍼블릭을 달아 놓을게요. 이러면은 모두에게 접근 가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메인에서 테스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해 객체 만드는 거 임포트만 하면 문제 없이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임포트를 했다면 변수를 사용하는 것 또한 문제 없이 이렇게 처리가 될 텐데, 이게 문제가 없을 텐데, 자 이제 이 녀석들한테 A, B라는 녀석들한테 퍼블릭이 아니라 프라이빗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접근 안 되겠죠. 이제 나만 돼 라고 했으니까 메인은 서로 다른 패키지고 나 아니니까 사용 못해요, 안 보인다 라고 하면서. 근데 우리는 얘네를 쓸 거예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캡슐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얘네들, 이 테스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가진 변수들, 메서드들, 이런 녀석들을 테스트라고 하는 클래스로 꽁꽁 묶어 놓은 거예요. 캡슐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캡슐, 알약 같은 거 떠올리시면 되는데, 알약 보시면은 캡슐약 보시면 되는 그런 거 보면은 그 안에 가루약 같은 게 하나의 캡슐로 가려져 있죠. 우리가 그 캡슐을 따보기 전까지는 그 안에 어떤 가루약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안 보이니까. 그렇게 숨겨놓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보안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안보다는 정보 은닉에 해당을 해요. 정보를 숨긴다, 은닉.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캡슐화입니다. 자, 근데 이 AB가 프라이빗이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주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느냐? 자, 일단은 그냥 화면을 봐보세요.
이런 걸로 할 거예요. 지금 얘네들은 뭐 만든 거냐면 메서드를 4개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getA라고 하는 메서드고 setA라는 메서드예요. 하나는 getB, setB 이렇게 해서 get과 set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하는 일을 잘 보면 이 메서드는 A라고 하는 변수를 리턴하고 있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 getA라는 메서드는 퍼블릭이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해요. 이 녀석을 불러내면 얘가 뭐 하느냐? A가 가진 값을 리턴 시켜요. 그럼 우리는 일단 이 설명부터 getA는 그런 녀석이고 setA 같은 녀석은 매개 변수를 하나 받아서 이 매개 변수를 받을 때의 타입은 A라는 녀석이 가진 데이터 타입과 동일한 녀석으로 받는 거죠. 받아서 this A의 값을 이걸로 매개 변수를 받아온 값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get은 가져가는 거고 set은 세팅하는 겁니다. B도 마찬가지고요. 타입을 맞춰준 것 뿐이고. 자,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외부에서 저 테스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벗어난 외부 공간에서 A라는 변수한테 값을 저장할 때 그냥 A를 부르는 게 아니라 set A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변수한테 넣어주고자 했던 10이라는 값을 이렇게 메서드 호출의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B도 마찬가지 set B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문자열의 값을 인자로 넘겨주면 얘가 매개 변수 처리가 돼서 각각 변수의 값을 넣어줄 거니까 그렇게 값을 세팅한 다음에 사용할 때는 get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가 하고자 했던 결과는 동일하게 나와요. 이러한 과정이 캡슐화예요. 정보 운익,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이 변수의 타입과 뭐 변수가 가진 값 같은 것들을 아예 숨기는 겁니다. 은닉시켜요. 테스트라는 캡슐의 안쪽에. 그리고 이것들에 접근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런 메서드를 통해서만 해 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사실 지금 당장 이 형태를 보면 이걸 이제 우리가 getter setter라고 부르는데 이런 형태를 보면 그냥 있는 그대로 갖다 주고 있는 그대로 바꾸기만 할 거면은 이거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한 번 더 귀찮은 작업이 생긴 것뿐 아닌가? 이게 은닉이 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얘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제가 테스트라고 하는 이 클래스 안에 A라는 변수에게 음수는 저장할 수 없다라고 제한을 한번 걸어볼게요. 음수 불가예요. 그럼 0부터 위로만 오른쪽으로만 가능하겠죠. 양의 방향으로만. 그런데 제가 이 녀석을 퍼블릭으로 걸어 놓으면 여기다가 음수를 집어넣는 이 행위를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렇게 값을 넣겠다라고 하면 여기서 나 음수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없어요. 값을 넣는 과정에서 검증을 해야만 하는데 검증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if 조건 가지고 하려고 해도 어떤 조건을 어떻게 줄 거예요? 이거는 그냥 명백한 값으로 들어오는데. 그죠? 이건 불가해요. 그런데 이제 getter setter를 사용을 하면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매개 변수로 받아온 이 녀석이 0보다 작아?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마. 근데 0보다 작지 않아? 그럼 그때는 이거 해. 근데 이건 사실 이렇게 쓸 필요도 없죠. 얘가 0과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만 이걸 사용해. 그러면 자, 세터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한번 형태를 볼게요. 마이너스 10을 줬을 때 getA는 0이에요. 진짜로 값이 저장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거. 메서드기 때문에 그냥 변수가 아니라 메서드기 때문에 이런 if에 활용 가능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걸러 받을 수 있게끔 세팅할 수 있는 거예요. 캡슐화의 진짜 의미는. get도 마찬가지. 만약에 지금 이 get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 어떠한 조건을 줘서 이런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리턴하지 마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dis.a가 가지고 있는 이 값이 0과 같을 때에만 리턴을 해. 그렇지 않으면 그냥 0을 리턴해.
0은 똑같잖아요. 얘가 10이랑 같을 때만 리턴을 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0이야 라고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여기서 5를 넣는 거는 5가 들어는 가겠죠. 여기서 양수 맞으니까 들어는 갔어요. 근데 리턴을 안 해줘요. 0으로밖에 리턴을 안 해줘요. 얘가 10일 때에만 리턴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변수들이 퍼블릭으로 오픈되어 있으면 누구나 다 마음대로 싹 바꿀 수 있으니까 그렇게 못하게 하는 막는 방식 프라이빗, 그리고 그걸 사용은 해야 되니까 getter랑 setter라고 하는 메서드를 통해 사용하는 이 방식, 이게 캡슐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캡슐화 메서드들은 하나하나 직접 만들려고 하면 너무 번거로워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 툴마다 기본 제공을 해줍니다. 이런 기능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테스트라고 하는 클래스, 내가 getter setter를 만들고자 하는 위치, 그 클래스 위치에다가 커서를 놓고 Alt Shift S를 눌러보면 여기 중간쯤 좀 아래에 Generate Getters and Setters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얘를 누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변수 종류가 나오고요. 이 변수들을 가지고 getter setter를 누굴 만들 건데를 선택할 수 있어요. 보통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가지고 있는 변수는 전부 다 getter setter를 만들어 줘야 돼요. 선택을 해주고 여기서 뭐 기타 등등 여러 개 선택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방금 전에 본 형태로 만들 거면은 다른 거 건드릴 거 없습니다. 그냥 선택하고 제너레이트 해주면 알아서 만들어져요. 알아서 만들어질 때 지어지는 메서드 이름은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메서드 이름과 동일하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 getter setter이기 때문에 변수 이름 앞에 get 붙고 set은 set 붙고 카멜 표기법 써야 되니까 두 번째로 오는 단어의 첫 글자 대문자 넣고 그냥 이게 적용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면 getter setter를 쉽게 만들 수 있다. 실제로 우리는 이 방식을 적용을 시켜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Alt Shift S라는 단축키가 생각이 안 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마우스 우클릭 해봅니다. 커서가 위치한 곳에서 마우스 우클릭. 중간쯤에 소스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마우스 우클릭해서 소스라고 하는 얘를 여는 과정이 Alt Shift S예요. 단축키 써있죠? 그럼 이렇게 찾아갈 수 있어요.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거. 또 이러네. 자꾸 요즘에 이 그리는 툴이 문제가 한 번씩 생겨가지고 일단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접근 제어자라는 설명과 캡슐화에 대한 설명까지, 그리고 우리가 패키지 관리하는 것까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근데 한 가지 더, 패키지라고 하는 이 녀석, 개발자가 그냥 폴더 이름 지으면 돼요. 그건 맞는데 패키지를 구성할 때 보통 어떤 식으로 이름을 지어서 구성을 하느냐. 자, 자바로는 웹 개발 많이 한다라고 했습니다. 웹에는 주소가 존재해요. 웹에서 사용하는 주소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뭐 URL이라든가 아니면 도메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이런 녀석들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어떠한 웹이 주소가 이걸로 예를 들자. 네이버.com이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웹을 만들 때 사용하는 패키지 구성은 com.naver. 하고 이제 프로젝트 같은 이름으로 와요.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져요. 보통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URL이나 도메인의 역순으로 패키지 구성을 잡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름 하나 지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패키지 구성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점은 종속관계를 의미하는 건데 com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 네이버라는 폴더 안에 프로젝트 네임이라는 폴더라는 의미예요. 중간에 점이 하나씩 찍히면 그러니까 구성이 이런 느낌으로 간다라는 거겠죠.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들여쓰기의 개념이에요.
com 폴더, 네이버 폴더, 프로젝트 네임 이런 식으로 보통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키지 구성을 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흉내를 내보는 거죠. com.koreait.bam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예상할 수 있는 거, 지금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이 프로젝트를 실제로 외부로 구현한다라고 했을 때 사용할 도메인은 www.koreait.com 이겠구나. BAM은 프로젝트 이름 내가 그냥 쓰고자 하는 거. 보통 이런 느낌으로 지으니까 얘는 쉽게 얘기해서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란 뜻이에요. BAM. 기본적인 게시판이란 뜻입니다. 아티클 매니저. 이렇게 패키지 구성을 잡아놓고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제가 사용하는 이 코드들, 적는 코드들은 따라치는 데 급급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수업 끝나면 수업 페이지에 다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그때그때 업데이트된 상황으로 안내를 다 드릴 거니까 따라치는 데 급급하시기보다는 설명을 들어주시고. 자, 그럼 이제 진짜로 시작을 해보죠. 가장 먼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할 거냐면, 이제 메인 메서드를 실행하면, 그러니까 F12를 누르면 콘솔 창에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리는 문구 하나 나오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한테 명령어를 입력하게끔 처리할 거예요. 그리고 입력된 명령어에 따라 내가 만들어둔 기능들 중에 적절한 기능이 수행될 수 있게끔 코드를 쭉 작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나 이제 그만 할게 라는 의사표시를 하기 전까지는 프로그램이 안 끝날 거예요. 물고 있을 거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나 이제 그만할게 라는 의사표시를 하면 프로그램 종료를 알리는 문구 띄워주면서 실제로 프로그램 종료되게끔 만들 겁니다. 자, 이거 할 거예요. 자, 하나씩 만들어 보죠. 콘솔 창에 프로그램이 시작을 알리는 문구가 나와야 된다. 실행하면 출력문 쓰란 얘기예요. 이런 거 하나 보여주자 라는 얘기입니다. 심플하게. 그 다음에 사용자한테 명령어를 입력하게끔 할 거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입력하는 방식 제가 따로 설명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바에서 이 콘솔이라고 하는 영역에 실제로 무언가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꼭 써야 되는 녀석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스캐너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얘는 임포트를 해줘야 돼요. 자, 이 스캐너라고 하는 녀석, 우리 이제 개념들 다 배웠으니까 이거 한번 분석해 볼까요? 스캐너는 타입이겠죠. 임포트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직접 만드는 거 아니고 자바가 만들어 놨겠구나, 만들어져 있는 스캐너라는 클래스를 지금 불러다가 쓰겠구나. 그 다음 변수 이름은 sc 우리가 지어 놓은 거고요. 그냥 스캐너를 그냥 축약시켜서 의미를 가져온 거겠죠. 그 다음에 new 객체를 하나 만들 겁니다. 스캐너라는 객체를 만들 건데 지금 이만큼은 생성자죠. 보니까 매개변 인자가 하나 세팅되어 있네요. 이 인자를 그럼 받는 매개변수가 하나 존재하는 생성자를 통해서 스캐너 객체를 만들 거다라는 얘기고, 인자로 세팅되어 있는 녀석을 보니까 system.in이래요. 여기서 이 적혀있는 이 시스템은 변수예요, 클래스예요? 첫 글자는 대문자, 그리고 우린 이런 시스템이라는 변수를 만든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클래스예요. 그럼 클래스한테 점 찍었는데 뭔가를 불러왔어요. 그러니까 리모트 클래스한테 부탁을 했죠. 직접 클래스한테 호명하는 거, 스태틱.
그리고 뒤에 있는 이 in이라는 녀석은 소괄호가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죠? 그럼 얘는 메서드가 아니라 변수겠네요. 실제로 시스템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존재하고 있고요. in이라고 하는 이 스태틱 변수도 존재하고 있어요. 시스템이라는 클래스에는 in이라는 변수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걸 사용해서 스캐너 객체를 만들 거야. 쉽게 얘기하면 입력되는 값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스캐너 얘는 입력이라는 걸 처리하기 위해 존재하는 녀석이라서 스캐너 객체를 만들 때 이 상황 속에 입력이라는 행위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게 이 과정이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얘가 있다고 입력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얘는 입력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한 거고, 입력에 사용하는 객체를 만들어 놓은 거고, 이 SC라고 하는 스캐너 객체를 컨트롤하는 리모컨을 눌러서 얘가 가진, 이 스캐너 객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메서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야 실제로 입력이라고 하는 행위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실행 딱 시켜보면, 자, 메인 메서드 실행이 됐는데 끝났나요? 얘는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빨간색 네모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건 아직 안 끝났어요. 뭔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리느냐? 입력을. 실제로 이 스캐너 객체 이런 거 하기 전에는 콘솔에 아무것도 입력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면 입력을 했다, 엔터를 누르면 이제야 끝이 납니다. 이게 입력이라는 행위예요. 그러면 이렇게 입력된 녀석을 내가 사용하려면 이 녀석의 결과를 어딘가엔 저장해야겠죠. 저장을 할 건데 제가 자연스럽게 스트링 타입의 변수로 만들었어요. 왜냐면 이 메서드의 리턴 타입이 스트링이니까. 자, 그래서 스트링으로 받아내고 이렇게 받아낸 저장한 cmd라는 변수를 만약에 출력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면, 자, 일단 입력을 기다리고요. 입력을 합니다. 엔터를 치면 출력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입력된 이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겠죠. 자, 여기서 사용된 nextLine이라고 하는 이 메서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메서드고, 다른 거 안 쓸 거예요. 이것만 쓸 건데, 얘는 특징이 뭐냐면 입력되는 중에 뭐 띄어쓰기가 얼만큼 많이 들어가든지 간에 그것들을 전부 다 가져와요. 똑같이 가져와요. 띄어쓰기랑 다. 이게 nextLine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근데 여기에는 nextLine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next도 있어요. 이런 녀석은 차이가 뭐냐? 띄어쓰기 같은 걸 입력을 하면 첫 번째 띄어쓰기가 시작된 그 시점 전까지만 가져와요. 뒤가 없어요. 이만큼이 저장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next int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 녀석은 당연히 리턴 타입이 int겠죠. 그래서 int로 받으면 받을 수 있고 int를 입력하면 해결이 돼요. int가 아니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을 할 거고요. 근데 next line을 사용해도 우리가 정수를 입력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다만 이렇게 입력된 정수는 실제로 문자열로 저장이 될 거니까 우리가 정수로 활용을 할 거면 형태를 바꿔야겠죠. 이런 거. 그래서 우린 next line 가지고만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문제가 뭐예요? 명령을 입력하게끔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문제가 뭡니까? 명령어를 입력하면 출력을 보여주면서 그냥 끝나요, 프로그램이. 그 말인즉슨 뭐냐면 프로그램이 끝나지 않게 무한 루프에 가둬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입력하는 이 행위를, 출력도. 그러면 이제 입력하고 출력, 입력하고 출력 안 끝나요, 프로그램. 얼마든지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무한 루프니까. 진짜로 끝낼 방법이 없죠. 근데 우리가 만들려고 했던 거에는 사용자가 나 이제 그만할게 라고 하면 프로그램 종료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짜로 프로그램이 끝날 때 되면 출력도 보여주라 그랬죠.
자, 이거 왜 안 됩니까? 프로그램 종료. 얘가 안 되는 이유는 무한 루프 빠져나갈 방법이 없으니까 unreachable 코드가 나오겠죠. 도달할 수 없다. 그러면 진짜로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주면 돼요. 근데 그 구멍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사용자가 나 이제 그만할게 라는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사용자가 이 프로그램 내에서 의사표시할 수 있는 거 뭐 있습니까? 명령어 입력하는 행위가 있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한 명령어는 cmd라는 변수가 저장하게 될 거고, 얘가 저장한 이 변수가 저장한 데이터에 따라서 사용자가 나 그만할게 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한 거라면 그때는 프로그램이 종료될 수 있게, 즉 무한루프를 빠져나갈 수 있게 코드를 작성해 줄 거예요. 조건을 사용해 준다는 얘기고요. 사용자가 입력한 명령어는 cmd가 가지고 있을 거고, 이 cmd가 가지고 있는 값이 exit 이렇게 합시다. 종료란 뜻이겠죠? 나가는 거예요. 얘랑 같다면 그때는 브레이크를 통해서 이 무한루프를 빠져나가라. 그리고 그러면 프로그램이 종료되라.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퀄 마크 가지고 이퀄 마크 2개짜리 가지고 같다 의미 줬는데 이거 안 된다라고 했죠. 이건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equals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을 할 겁니다. 이 equals라는 메서드는 string이라는 클래스를 사용한다면, 그 타입을 쓴다면 가지고 있는 메서드예요. 문자열에 사용 가능한 메서드, 이미 만들어져 있는 녀석이에요. equals 의미가 같다겠죠. 그러면 이 equals 메서드를 호출한 이 변수가 가진 값과 내가 인자로 넣어주고 있는 이 문자열 값, 이 두 녀석의 진짜 순수한 값을 가지고서 비교를 합니다. 주소 같은 거 필요 없고요. 순수한 값만 가지고 비교를 해요. 그래서 올바른 비교가 가능을 하게 됩니다. 자, 해보면 안 끝나다가 exit를 딱 입력하면 끝난다. 이제 프로그램의 가닥을 좀 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SC에서 지금 노란 색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고는 왜 나오는지 마우스를 올려보면, 자, 얘는 resource leak 해갖고 SC is never closed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스캐너 같은 자바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스캐너, 뭐 커넥션, 뭐 prepare statement, 뭐 몇 가지 등등의 클래스가 있는데, 그런 클래스들을 사용하는 이런 변수들은 자원이라고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클래스랑은 조금은 달라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원들은요, 내가 사용할 거야 라고 만들어 놓으면 프로그램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이 자원이 영구적으로 사라지지 않아요. 절대로 안 끝나요. 그럼 불필요한 상황까지 끌고 갈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녀석들은 필요를 다 했으면, 사용을 다 했으면 무조건 따로 별도로 종료시켜 줘야 돼요. 너 이제 필요 없어, 사라져도 돼 라고 해줘야 돼요. 그러한 과정이 close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서 얘가 없어도요, 어차피 무한루프 빠져나오면 프로그램 종료 메시지 띄워주고 끝나요. 그래서 얘가 있든 없든 프로그램에 문제는 없는데, 의미적으로는 얘가 종료가 되는 게 맞으니까 하나 꺼주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얘는 뭐 여기 있든 이런 건 상관이 전혀 없겠죠. 그럼 가닥은 얼추 잡혔는데 약간만 손을 봐주도록 하자. 어차피 우리 지금 입력된 명령어를 눈으로 이렇게 봐야 될 필요는 따로 없을 것 같고, 사용자가 명령어를 입력할 때 뭐 프로그램을 딱 실행하면 뭐 어쩌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여기다가 알려줍시다. 명령어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 라고 알려줄 거예요. 그런데 ln 가지고 쓰면 여기서 입력이 될 거니까 좀 별로죠. 그래서 프린트 f 가지고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럼 줄을 안 바꿔줄 거니까 이 출력문 뒤에다가 이렇게 입력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형태로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만들 게시판의 가장 기본적인 가닥이라고 보시면 돼요. 틀을 좀 잡았어요. 이 틀에다가 앞으로 이제 기능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게 될 겁니다. 지금 만들어 놓은 이 틀, 제가 코드 공유해 드릴 거고요. 코드 공유한 다음에 이 코드를 어떻게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는지도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 보시면은 오늘 날짜로 작업 1이라고 해서 게시판 틀 잡기라고 하는 링크 하나 나왔는데 여기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GitHub 사이트가 나오게 되고요. 방금 전에 제가 작성했던 코드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설명 안 드릴 거예요. 이건 지금 모르셔도 되니까. 이거는 상관 안 하셔도 되고, 요 밑에 보면은 이거 강사가 입력한 코드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은 괜찮은데 이거는 바로 다음 순간부터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얘는 초록 색깔 플러스 이 라인들은 추가된 코드를 의미해요. 근데 이제 변경사항이 생기면 없어진 코드 마이너스 빨간색 줄이 또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이 코드를 그냥 전체를 다 긁어가서 붙여넣기를 해버리면 어딘가는 추가됐고 어딘가는 마이너스 됐는데 그것들이 좀 꼬여있기 때문에 코드가 무조건 에러가 발생을 할 거예요. 정상적으로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를 가져가면 안 돼요. 얘는 내가 작성한 코드에 강사가 작성한 코드랑 비교를 해서 일부만 수정하고 싶으면 얘를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하시라는 얘기고요. 실제로 코드를 그냥 가져가고 싶다면 이 링크를 타고 딱 들어온 이 시점에 여러분들은 얘를 누르셔야 돼요. 밑으로 갈 필요 없이 얘를 누르시면 돼요. 코드를 그냥 긁어가고 싶을 때 얘를 누릅니다. 브라우즈 파일스. 자, 그럼 이런 창으로 오게 돼요. 여기서 코드, 메인.java 코드를 그 파일을 찾아 들어갈 거예요. src 이 폴더 누를 거고요. 그럼 메인.java가 있어요. 얘를 누르면 이게 수정이 완전히 적용되어 있는 순수한 코드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전체 복사해서 가져가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클래스 파일이 여러 개가 되고 패키지가 나눠지고 이러면 여기 왼쪽에서 보셨을 때 막 패키지도 여러 개 생길 거고 클래스 파일도 여러 개 생길 거예요. 그럼 각각의 클래스 파일을 다 따로따로 가져가셔야 돼요. 근데 그게 나눠지기 전까지는 main.java 이것만 가져가셔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가져가서 내 거에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시면 저랑 동일한 코드로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틀 잡기한 코드는 여기 이렇게 제공을 해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수업 페이지에 이렇게 링크가 올라갈 거예요. 제가 뭐 설명을 드리고 코드를 공유하는 시점이 되었을 때 파트별로 나눠져서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여러분들 거에 적용하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작성한 코드에 강사가 사용한 어떤 방식을 약간 일부만 적용할 때 이런 수정 같은 거 할 때 사용하시라고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틀은 잡았으니까 이제 진짜 여러분들한테 직접 해볼 수 있는 시간을 드려볼 건데 이 틀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기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떤 기능을 만들 거냐면 게시글 작성 기능과 게시글 목록 기능을 만들 건데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사용자가 어떠한 명령어를 입력하고 그리고 그 명령어가 입력됐을 때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되고 라고 하는 그런 흐름을 적어 드릴 겁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소가로에 감싸서 적는 부분은 전부 다 시스템 출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가로로 감싸는 부분은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아야 되는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소가로를 출력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출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이것도 어찌 보면 출력이 맞죠? 여기는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명령어는 안 할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해볼 겁니다. 아티클 리스트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 사용자가 이만큼을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입력을 하면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출력이 나오면 되고요. 아티클 라이트를 입력을 하면 게시물을 작성할 수 있게끔 제목을 입력해 라고 하는 출력 보여줘서 사용자의 입력을 받습니다. 다음 내용이라고 해서 사용자의 입력을 또 받아요. 그렇고 제목과 내용을 입력받으면 1번 게시물 생성되었다 보여주면 되고요. 한 번 더 아티클 라이트를 할 거야. 그럼 제목 입력, 내용 입력, 그 다음에는 2번 게시물이 생성되었다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티클 리스트, 게시물을 쓴 뒤에 리스트를 보겠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입력된 2개 저장됐으니까 그 2개에 대한 게시글의 번호와 제목을 리스트 형태로 보여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가능하게끔 해보죠. 자, 얘는 당연히 여기에 있는 이 결과를 보여줄 수 있게끔만 처리하는 거는 해결 방식이 아닐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녀석이 어떠한 사용자가 와서 어떤 약간의 변경점을 주더라도 같은 동작을 해야 돼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게시물이 없으니까 없다라고 나오는 거고 게시물이 있으니까 2개 나오는 거고 만약에 게시물을 하나 더 썼다면 당연히 3개 나오는 거예요. 하나만 썼다면 하나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프로그램으로서 갖춰질 수 있게끔 구현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시간을 좀 들여 볼 테니까 진행을 한번 해보시죠. 지금 제공해드렸던 이 틀 잡기, 틀 잡아놓은 이 코드 안쪽에다가 이러한 기능을 만드시면 돼요. 이건 생각 충분히 하시면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해보세요. 시작. 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같이 한번 해볼 건데 이런 어떠한 기능을 우리가 만든다라고 했을 때 제가 실제로 사용자가 이용하는 이 프로세스의 흐름에 대해서 상황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상황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결국에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이유는 이 언어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함이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항상 어떠한 기능을 만든다, 기능을 개발한다 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개발한다 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거,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 내가 이 기능을 어떻게 썼더라 부터 시작하면 제일 쉬워요.
이거를 이 기능을 어떻게 만들지로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접근이 몇 배는 더 어려워집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되게 간단한 얘기거든요. 어떻게 만들지는 내가 안 만들어 본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이 기능을 만들 수 있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보지 않은 부분을 상상하는 거니까 당연히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썼더라를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해봤던 것을 떠올리는 거니까 훨씬 더 쉽게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개발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았던 어떠한 기능을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특히나 우리가 잡아가지고 개발을 가장 많이 하는 웹이라고 했을 때 웹은 여러분들이 이미 일상에서 되게 많이 흔하게 이런 웹 저런 웹을 되게 다양하게 사용하고 계세요. 그런 이제 경험을 토대로 떠올리시면 쉽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게시판인데 이 게시판에서 게시물 작성 그리고 게시물 목록을 보는 기능이래요. 진짜 쉽게 표현해서 그냥 이런 네이버 같은데 제가 이거는 로그인을 안 해도 되니까 뭐 카페 같은 데를 가가지고 아무거나 하나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컴퓨터 쪽이니까 컴퓨터 통신 이런 데로 가서 뭐 이렇게 들어갔다. 그리고 전책을 보기를 들어간다. 이거 게시판이잖아요. 이거는 게시판 중에 어떤 기능이에요? 목록 기능이에요. 게시물 리스트가 나타나는. 그 다음 여기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글을 작성하겠다라고 해서 작성을 누르고 들어가면 나오는 그런 기능이 작성 기능이죠.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이 두 가지 기능 이미 당연히 써봤고요. 안 써보신 분은 없을 거고요.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토대로 떠올려 본다면 내가 이걸 어떻게 썼더라? 내가 게시물 목록 기능을 어떻게 썼지? 떠올려 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목록을 볼 수 있는 메뉴를 누르고 들어가면 그냥 목록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작성 기능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가보자면 작성 버튼 누르면 작성할 수 있는 페이지 나오고 내가 입력한 뒤에 뭐 작성하겠다 누르면 작성이 되는 형태로 기능을 사용해 봤단 말이에요. 이런 거 떠올려 보면 돼요. 근데 다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상황이랑은 약간 구별지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느냐. 우리한테는 화면이라는 게 없어요. 페이지라는 게 없죠. 그걸 콘솔이 대체합니다. 그리고 버튼을 누른다, 메뉴를 누른다 라고 하는 이러한 행위들도 지금 우리한테는 없어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게 명령어예요. 이렇게 차이점만 명확하게 판단을 해보면 목록을 볼 수 있는 명령어를 입력하면 목록이 나오면 돼요.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작성 버튼 누르면 대신에 작성할 수 있는 명령어를 입력하면 작성할 수 있는 페이지, 우린 페이지 없다 그랬어요. 이 페이지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콘솔에 보여주는 거 제목과 내용 입력하라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입력한 뒤에 작성하겠다 누르면 우리한테 그런 거 없죠. 버튼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입력하는 행위는 입력하고 엔터 치면이죠. 우리가 지금 만드는 프로그램 내부에서는 이렇게 변경을 해서 상황을 좀 수정을 해서 가져올 수 있겠네요. 간단해요. 그럼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 사용자가 입력한 명령어가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 명령어인지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판단은 누가 해요? 코드가 해야죠. 자, 우리가 이미 틀 잡기로 만들어놨던 이 코드를 보면 무한 루프 반복문 안에서 명령어를 판단하는 코드가 이미 있어요. 여기에
이 exit라고 하는 입력된 결과 명령어를 따져서 이 명령어가 지금 exit로 입력이 된 게 맞으면 그때는 브레이크 탈출해라 해놓은 게 있죠. 그럼 이것처럼 cmd가 article list랑 같다면, 사용자가 입력한 이 명령어랑 같다면 얘가 잘 되는지, 잘 되면 테스트 출력하는 거는 테스트로 해본 거니까 이거 대신에 이제 목록 보여주는 기능이 들어오면 되겠구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우리가 목록 보여줄 게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를 먼저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거 보여주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까지는 한 거니까. 그리고 나서 article write를 진행을 할 거예요. article write도 새로운 명령어니까 판단하기 위해서는 if가 하나 더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럼 이때는 뭘 보여줘야 된다고요? 입력할 수 있게끔 제목 입력해 라고 하는 이런 문구를 보여줘야 돼요. 근데 이것도 보여주고 그 옆에서 입력 받을 거니까 이거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명령어 입력 받을 때 사용자한테 이러한 메시지 보여주고 이 옆에다가 네가 실제로 입력해 라고 하는 틀을 만들어 놨던 것처럼 이런 거 하나 가져다가 여기서 여기는 제목 입력하는 곳이야 라고 만들어주고 하나 더 해서 여기는 내용 입력하는 곳이야 라고 만들어주면 이거 입력해서 엔터 치면 여기 이거 보여주고 입력하고 엔터 치면 다음으로 넘어갈 거고 내용 보여주고 입력하고 엔터 치면 입력은 끝나겠죠. 입력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변수를 사용하는 거니까 제목을 저장할 때는 타이틀, 내용을 저장할 때는 바디, 컨텐츠 이런 식으로 이름을 좀 적절하게 지어주도록 할 거고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어떻게 저장이 됐는가 한번 좀 봅시다, 눈으로. 간단하게 테스트 해보면 되죠. 자, 사용자가 article write를 입력을 합니다. 그럼 제목 입력하래요. 여기다 입력을 하면 되고요. 엔터 치면 내용 입력하라고 나오고요. 입력을 하면 엔터 치면 잘 저장했구나. 그러니까 출력에 사용이 가능하구나.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이건 추려놓고 나니까 그냥 별거 아니게 되는 거예요. 명령어 입력하면 그 명령어를 검증해야 되고 제목과 내용을 입력하라고 보여주면서 입력을 하고 엔터까지 누르면 작성이 되는, 아직 이거는 해결이 안 됐지만 어쨌든 입력된 데이터 제목과 내용을 변수에 저장하는 것까지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저장된 변수들을 우리가 변수로만 가지고 있으면 해당 if문이 끝났을 때 얘는 사라지게 될 거니까, 얘네가 살아있을 수 있는 스코프 블럭은 이만큼밖에 없으니까 그럼 얘네들이 백업이라는 과정이 필요하겠구나. 근데 이것도 그냥 단순히 백업이 아니라 우리가 인력관리소 풀 때 생각했던 것처럼 이름과 나이를 각각의 변수로만 저장을 하면 불편했죠. 그래서 우리가 뭘 택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객체를 가지고 저장하는 형태로 택했죠. 지금 이것도 보면 하나의 게시물, 한 개의 게시물이라는 녀석은 제목과 내용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게시물 작성됐을 때 순차적으로 1번, 2번 하는 거 보니까 번호도 가질 거예요. 그러면 이 데이터들을 한 개의 게시물로 묶어 놓으면 관리하기가 훨씬 편하겠네요. 게시물을 하나 작성할 때마다 번호, 제목, 내용으로 묶어서 관리를 한다면, 즉 객체를 사용한다면, 연관성 있는 데이터, 하나의 게시물을 표현하는 연관성 있는 데이터니까 묶었을 때 문제 전혀 없고요.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매치기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종이에다가 기록을 남겨야 되고 그렇게 기록을 남긴 녀석을 파일철에 보관을 하는 것까지를 해야 우리가 실제로 이 if를 벗어난 리스트 기능에서도 여기서 저장됐던 제목과 내용을 가져다가 보여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린 최종적으로 리스트가 실제로 입력된 게시물이 가진 제목들이, 번호들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사람 인력 관리소 때 했던 그런 과정을 할 필요가 있을 거다라는 거고. 근데 그거 전에 번호, 게시물이 한번 작성이 될 때마다 번호가 1씩 증가해야 돼요. 이 번호는 많이 해봤죠? 인력관리소 때도 했던 거고요. 이거는 번호는 아마 그 전에도 했던 것 같은데. 자, 여기다가 이 article write라고 하는 if문 안쪽에다가 뭐 그냥 이런 식으로 변수를 하나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 변수를 출력을 할 때 그냥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0이니까 1 증가시켜서 사용을 할 거야 라고 해주면 write를 할 때마다 증가가 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얘는 영원히 1이에요. 왜냐면 article write를 한번 실행할 때마다 이 if문을 실행하는 거니까. 이 if문을 다 실행하고 여기가 끝났으면 더 이상 밑에 코드가 없으니까 무한 루프니까 위로 올라간다. 그럼 다시 이 과정 내려오는 거고 다시 이 if문 하는 거고 그럼 똑같이 0초기와 1 증가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거, 이 변수가 적어도 이 if문보다는 더 큰 범위에 존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얘가 만약에 무한루프 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똑같은 얘기죠. 반복할 때마다 다시 초기화 될 거니까. 그럼 무한루프보다도 더 바깥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여기에 만들어진 이 변수는 무한루프가 도는 와중에 값이 변했을 때 매번 초기화되거나 하지 않을 거니까 괜찮겠죠, 얘네. 자, 그래서 제가 이 녀석의 이름을 last article id라고 할 겁니다. 번호를 이제 id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아티클이 게시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게시물의 id라고 해서 0을 만들어 놓고 이 녀석의 값을 1 증가시켜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1번 글, 2번 글, 3번 글 1씩 증가하는 거 문제 없죠. 그럼 이제 번호 세팅 다 됐고요. 그러면 이 번호를 사용해서 우리가 출력 보여줄 수 있겠네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보여주고자 했던 이런 문구들 보여줄 수 있겠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이제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해보도록 하죠. 인력관리사무소 때 했던 것처럼 얘네들 변수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이거 객체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면 좋겠구나. 그래서 게시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낼 거예요. 그리고 이 클래스는, 이 객체는 번호, 제목, 내용이라는 데이터를 저장해야 된대요. 그러면 변수가 필요하겠죠. 변수 3개 만들어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변수는 당연히 객체를 만들면 공간으로서 활용이 가능할 거고요. 우리는 그 객체를 여기서 만들어야 돼요. 왜? 객체에 저장할 데이터가 여기서만 존재하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아티클 타입으로 된 변수 하나를 만들어내서 객체를 만들어 연결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리모컨을 사용해서 각각의 정보에 접근을 합니다. 공간에. 그리고 여기다가는 누구 넣어야 돼요? 이건 게시물의 번호라고 했어요. 여기에 저장할 실제 번호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현재? last article id가 가지고 있겠죠. 이 녀석을 넣어줄 거고, 아티클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에는 위에서
사용자한테 입력받아 저장했던 이 타이틀로 저장을 할 거고요. 바디는 바디로 저장을 할 거야. 자, 그러면 아티클 객체로서 조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번 글을 쓸 때마다 사용자한테 입력받은 제목과 내용 그리고 자동으로 넘버링 됐던 이 게시글의 번호를 우리가 아티클 객체한테 저장하는 것까지는 했어요. 자, 근데 이렇게만 저장해 버리면 이품은 끝났을 때 이 객체 사라지는 거 똑같죠? 그러니까 이 객체를 진짜로 파일철에 끼우는 작업까지 해야 돼요. 우리가 인력관리사무소 때 이걸 했던 방식이 처음에는 그냥 사람 타입의 변수 여러 개 만들었던 거, 사람 1, 사람 2, 사람 3 만들었던 거, 두 번째로 했던 게 배열 사용해서 사람들 했던 거. 근데 우리가 그러고 나서 리스트라는 걸 배웠죠. 배열보다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리스트. 우리는 이제 리스트 쓰면 되겠네요. 리스트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 리스트에다가 게시물 하나 쓰여질 때마다 작성할 때마다 이렇게 저장된 게시물 객체를 리스트에 저장해 주면 되겠네요. 자, 근데 그 리스트는 어디에 만들어야 돼요? 이 이품 안에 있으면 의미 없죠. 우리가 보관까지 해야 되는 이유는 이 if문을 벗어난 리스트라고 하는 if문에서도 사용하는 게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거 말 안 되고 무한루프 안에 있는 거 말 안 되고 얘랑 같은 느낌으로 바깥에 있어야겠죠.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어차피 게시물 객체만 저장할 거니까 제너릭은 아티클로 넣을 거고요. 게시물들이라는 이름이니까 아티클스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녀석을 연결해서 비어있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내고요. 이렇게 만들어낸 리스트한테 방금 조립했던 이렇게 조립해 놓은 아티클이라는 녀석을 add라는 메서드를 통해 저장을 해줘야지 여기에 실제로 저장이 되겠죠. 그럼 이제는 게시물을 하나 작성할 때마다 아티클스라고 하는 리스트의 사이즈가 일씩 커지면서 저장이 될 거고요. 이 녀석이 if문이 끝나면서 사라져도 상관없이 어차피 이 아티클스는 살아있으니까 저장을 백업을 해놨으니까 진짜로 게시물을 작성하고 저장까지 한 겁니다.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아티클스 데이터를 실제로 저장, 보관할 용도로 사용하는 이런 아티클스의 역할을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린 지금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런 녀석을 이제 임시로 사용을 하는 느낌이겠죠. 자, 여기까지 진행했을 때 좋아요. 이제 보관까지 했으니까 리스트에서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없어요. 다 좋은데 이 녀석 객체 만들어서 객체가 가진 변수한테 값 저장하죠. 이거 압축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생성자를 활용한다면 생성자를 통해서 객체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내가 원하는 값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게끔 해주는 이 방식을 적용한다면 훨씬 코드가 간결해지겠죠? 사실은 이걸 따로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녀석을 증가시켜서 객체에 조립해도 돼요. 그럼 어차피 이것 때문에 증가된 상태고 그리고 증가가 이미 됐으니까 여기서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없고요. 이렇게 해도 돼요. 네,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신 정도로 이거는 적절히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러면 게시물 작성은 끝이 납니다. 진짜로 보관까지 돼요. 단순히 출력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관하는 것까지. 그럼 보관된 이 객체를 리스트에서 보여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자, 리스트라고 하는 기능 안에 들어왔을 때 일단 게시물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할 겁니다. 없을 때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인데 있을 때에는 있는 거 보여줘야 되니까. 자, 그러면 자, 만약에 아티클스라고 하는 이 녀석이 가진 사이즈가 0과 같을 때 이거 무슨 소리예요? 리스트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란 소리죠. 게시물이 안 쓰여졌다란 얘기네요. 그때는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이즈가 0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티클스가 가지고 있는 0번 방에 있는 데이터 꺼내오면 그 안에는 아티클이라고 하는 하나의 객체 들어있을 거고 이 객체한테는 번호, 제목, 내용, 변수 들어있을 거고요. 그럼 얘네가 가진 정보들을 토대로 출력해서 보여주면 되겠네요. 일단은 번호랑 제목이라는 틀부터 만들어 주고요. 리스트를 돌릴 거니까 반복문 처리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도 순회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배웠던 향상된 포문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아티클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 먼저 보여줄 거고요. 이것도 F 가지고 할게요. 그 다음에 제목 보여줄 때는 아티클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 보여주면 되겠네요. 자, 이러면 처음에 아티클 리스트 했을 때는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잘 나오고 사이트를 진행을 했을 때는 게시물 2개 잘 나오겠죠. 자, 그런데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왜냐? 우리가 보여주고자 했던 방식은 역순이에요. 여러분들이 게시판 목록 기능을 생각을 해보시면 가장 최근에 쓰여진,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글이 가장 상단에 노출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것도 순서가 2번 글이 위로 오는 게 맞겠죠? 1번 글이 더 먼저 쓴 거니까. 그래서 얘네들의 순서를 바꿀 거예요. 얘네 순서 바꾸려면 정순회가 아니라 역순회 하면 되겠네요. 우리 향상된 폼은 가지고는 역순회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역순회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티클, 이거는 향상된 포문에서 애초에 아티클스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하나하나를 아티클 타입의 변수에 꽂았으니까 그냥 썼던 건데 그런 과정이 없으니까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줘야겠죠? get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해 i번째 인덱스에 있는 녀석을 가져와서 아티클에 저장, 그리고 이렇게 저장된 아티클이 가진 아이디와 타이틀을 사용. 사실 이 과정도 변수를 굳이 안 만들어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가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아티클 변수에 저장을 하나 getI가 이 자리에 결과를 남겨놓는 거나 똑같아요. 이렇게 써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압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두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진짜로 역순까지 문제없이 잘 나올 텐데 역순까지 문제없이 잘 나오는데 이 코드는 조금 더 손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이 else가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저는 이 else를 뺄 겁니다. 이렇게 놓을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게시물이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아까랑 다르거든요. else를 빼면 얘가 나와요. 이 녀석은 한 번만 출력되면 되니까 반복문 바깥에 있는 녀석인데 반복문이야 어차피 비어있으니까 진행을 못한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겠지만 얘는 출력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둘 거예요. 여기다가 다른 거 하나를 추가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상황은 뭐냐면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이거 출력 보여주고 나서 이 밑에 있는 걸 안 할 거고요. 이 if문을 그냥 끝낼 거예요. 이 if문을 끝내서 뭐 하게 할 거냐? 명령어 입력밖에 할 거예요. 그렇다라는 건 이 시점에 얘를 했다, 이 출력을 했다. 그럼 그 밑에 있는 얘를 아예 하지 말고 명령어 입력받는 while문의 꼭대기로 다시 올라가 continue겠죠? 반복문의 시작으로 돌려보내는 continue를 하나 달아줄 겁니다. 그럼 얘를 만남과 동시에 얘는 이쪽으로 올라가 버릴 거니까 밑에 있는 걸 안 하겠죠?
우리가 메서드를 만들었을 때 이제 메서드가 리턴을 만나면 그 즉시 메서드가 종료돼요. 그래서 if 가지고서 요 안에서 리턴을 한다면 이 밑에 있는 리턴은 여기다 리턴 하나 더 적을 때는 else 없이 그냥 적어도 됐던 그 원리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느낌을 사용을 할 건데 항상 부정적인 이 리스트라고 하는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하는 뭔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상황들을 먼저 따져보고 컨티뉴를 때릴 거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실제로 내가 원했던 기능을 그 온전하게 실행할 수 있는 그 상태를 마지막에 위치를 시킬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만 해 라는 상황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이 규칙을 따라갈 겁니다. 왜냐면 쉬워요. 이유는 내가 1부터 5까지 가는 과정에서 5만 성공이고 2, 3, 4가 실패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성공은 하나고 실패는 여러 개예요. 그러면 검증해야 되는 실패 과정은 여러 개인데 성공은 하나니까 마지막에 놔도 문제가 없겠죠. 얘네 둘을 바꾼다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얘네가 이 안으로 들어오고 이 녀석이 바깥으로 빠져서 컨티뉴가 여기에 달린다. 그러면 이제 얘만 조건이 바뀌면 돼요. 얘가 여기 아닐 때. 똑같은 얘기예요. 이러면. 같은데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 이렇게 작성할 거라는 거 항상 그런 식으로 볼 겁니다. 자, 이러면 뭐 기능 문제 없겠죠 당연히. 지금 제가 예시로 써드렸던 상황들 봤을 때 이렇게 리스트 없고 라이트 2개 쓰고 리스트 보면 리스트 잘 나오고 그 다음 명령어에다가 exit 치면 종료까지 문제없이 다 완성을 하게 되는 거겠죠. 자,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기능들을 만들어 나가 볼 거예요. 게시판이라고 하면 꼭 필요한 기능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추가를 좀 해 볼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이 코드 상황 잘 보시면은 명령어 입력 받은 다음에 그 명령어가 얘랑 같아? 따져봅니다. 그다음 명령어가 얘랑 같아? 따져보고 얘랑 같아? 따져보죠. 자, 제가 만약에 아티클 리스트를 입력했어요. 그 컴퓨터는 명령어 입력받은 다음에 이거 따져보고요. 아니니까 안 할 거고요. 이거 따져보고 맞으니까 하겠죠. 그 다음에 이거 따져봅니까? 따져봐야죠. 별도의 if니까. 근데 아티클 리스트를 했으면 write를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없죠. 얘네들은 else if로 엮여도 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엮이는 게 조금 더 깔끔하겠죠. 이 if문, 브레이크를 담고 있는 이 if문도 엮이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얘는 따로 있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얘가 실행하면 브레이크를 만나니까 밑에는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else if로 엮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이것도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항상 개발을 할 때 내가 사용하는 이 기능들의 프로세스를 어느 정도 생각하면서 개발을 해요. 우리가 글을 쓰기 전에 목록을 본다. 별로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article write의 기능을 위쪽으로 올려줄 거고요. 이만큼을 여기로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article list에 있는 기능을 else if로 엮어버릴 거예요. 이렇게 할 거란 얘기입니다. 이것도 뭐 꼭 이렇게 해야만 해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그 흐름에 맞게끔 기능 순서도 좀 해놔야 이 가독성 측면에서 조금 더 효율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렇게 처리를 할 거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작성했던 이 코드 수업 페이지에 마찬가지로 공유해 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마무리할 거고 내일도 새로운 기능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